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하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환경공학 분야인데요. 특히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수처리공학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깨끗한 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물이 어떻게 오염이 되고 어떠한 수질 오염 물질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물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화하는지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구의 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지구 그림인데요. 이 지구 표면으로부터 해수를 포함해서 모든 물을 다 뽑아다가 이렇게 물방울을 만들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크게 보이시는 이 물방울이 지구 전체의 이제 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해수가 얼마나 이 지구 표면에 얇게 깔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한 물방울이 보이는데요. 요게 이제 염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담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실은 물방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요 아주 작은 물방울이 하나가 있죠. 요건 바로 담수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표수, 즉 호수나 강의 물을 다 모은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구 전체의 물의 양도 많지 않은데 대부분은 바닷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바닷물이 아닌 담수 중에서도 대부분은 빙하나 얼음 혹은 지하수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얻기가 힘들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수는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사용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년간 전체 물 사용량은 약 270억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큰 물의 양인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별로 사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물 사용량의 약 27.2%가 우리가 생활용수로 수돗물로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5%가 공업용수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많은 물이 농업용수, 즉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효 강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농업용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을 생산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비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업용수로 공급이 된 그런 물의 양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로는 이 정도의 물을 쓰는데 이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간 사용량이니까 이 전체 양에다가 365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구를 나누게 되면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 300리터로 상당히 많은 양의 수돗물을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특히 농업용수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1kg 건조 중량 기준으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입니다. 보시면 수수가 250리터, 옥수수가 350리터, 그리고 오이는 713리터. 그러니까 1kg의 이러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의 수백 배에 이르는 물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러한 곡물을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1kg 빵을 생산하는데 약 1세제곱미터, 그러니까 1톤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톤의 물은 1000리터니까요. 결국은 약 1000배의 중량에 해당하는 물을 1kg 빵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kg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약 15,000리터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물이 상당 부분 이제 오염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질 오염 물질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수질 오염 물질의 발생원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 수돗물로 공급받은
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남은 이제 오수가 하수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서도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고 난 물은 대부분 이제 오수가 돼서 이제 방류가 되게 됩니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많은 양의 물을 사용을 하고 또 오폐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폐수는 우리가 모아다가 하폐수 처리장을 통해서 일정 수준으로 정화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방류는 주로 이제 지표수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표수에서 저희가 물을 취수를 해서 정수 처리장에서 정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가정의 수돗물로, 즉 음용수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개의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하폐수 처리장, 정수 처리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이동한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수많은 이제 바이패스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에 큰 비가 왔는데,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우 유출수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강우 유출수들은 하폐수 처리장에서 모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벽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더 위험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축수산업이나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폐기물들은 이제 대부분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매립지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침출수가 발생하게 되고 토양 지하수를 통해서 또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많이 먹는 이런 생수, 병입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소스가 지하수이기 때문에요. 이런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음식을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오염물질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3, 40년 동안 우리의 이제 수질 오염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의 강물은 깨끗해졌을까요? 답을 드리면 깨끗해졌습니다. 점오염원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보시는 뭐 이런 사진과 같이 오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오염원을 우리가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오염원을 우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든지 해서 강우 유출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오염물질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를 이제 비점오염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하폐수, 방류 아니면 폐수가 이제 지표수로 흘러 들어가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 이런 것을 이제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하폐수 처리 시설이 보급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바로 이렇게 이제 강에다가 방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표수의 수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폐수 처리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제 오수들, 폐수들이 정화를 거쳐서 이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울산인데요. 울산에도 이제 서울과 마찬가지 이제 태화강이라고 해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과거에는 상당히 오염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정화 작업을 거쳐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수영 대회를 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전히 이제 물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물 문제는 크게 이제 물 부족 문제와 수질 오염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그런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런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물 문제가 심각한데요.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물 문제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구에 약 8억 명 정도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는 사실은 조금 더 암담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신종 오염물질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물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극한 기후현상의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폭염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폭우가 오는 날들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가뭄도 증가하고 또 폭설이 오기도 하고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점차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역별로 그다음에 계절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물이 1년 365일 고르게 와야지 우리가 수질이나 수량을 관리하기가 편한데요. 이게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 혹은 집중적으로 특정 계절에 오게 되면 상당히 물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2016년 울산의 사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많은 차들이 이제 침수가 됐는데요. 거의 쓰나미가 온 수준입니다. 보시면 이때 이제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를 살짝 스쳐가면서 약 한 4시간 정도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는 또 충남 지방에 아주 역사적인 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에는 이러한 이제 홍수와 가뭄의 반복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그래서 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큰 이슈, 미래 이슈가 뭐냐면 신종 오염물질입니다. 뒤에 이제 빙산의 일각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현재 수돗물 법정 수질 기준 항목이 약 6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60개 정도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감시 항목이라 그래서 60개 안에 들어가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지자체별로 약 40여 개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항목을 합하더라도 약 100여 개 정도의 오염 물질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화학 물질의 종류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화학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Chemical Abstract Service라고 하는 곳에 이제 새로운 화학 물질이 개발되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등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억 9천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10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들이 대량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0만 종 이상의 대량 유통되는 그런 화학물질들은 어떠한 물을 우리가 분석을 하더라도 미량으로 검출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많은 이제 언론에서 여러 그 미량 오염물질 오염에 대한 신종 미량 오염물질 오염에 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에서 이런 의약물질이 검출이 됐고요. 한강에서 소염제, 항생제 성분.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조류가 번성을 하면서 조류 독소 중에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에서 또 다량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도 신종 오염물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비롯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지표수에서도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각국에서 이제 방출이 돼서 이제 해류를 따라서 떠돌다가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 부분 여기에 이제 모여서 이제 섬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되겠고요. 이 플라스틱 섬의 이제 면적이 우리나라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플라스틱들은 이제 풍화 작용을 거치면서 그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현재는 이제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직경이 0.1 마이크론 이하, 그러니까 결국 나노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플라스틱들도 검출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나노 플라스틱이 인간의 혈액에서도 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서 항생제 내성균인데요. 이러한 박테리아도 이제 새로운 수질 오염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슈퍼박테리아는 사실은 항생제의 그 개발 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할 때마다 박테리아도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기게 되고요. 점차 이제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그러한 박테리아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뭐냐면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합해수 처리장에서 사실은 가장 주 처리 공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 공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 안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의약 물질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약을 먹고 나서 이것이 이제 대변이나 아니면 소변으로 방출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하수 광거를 따라서 이제 합해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해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의약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리장에서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활용하다 보니까 일부러 미생물을 키워서 오염물질 정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해수 처리장이 박테리아한테는 아주 좋은 훈련 장소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박테리아들도 여전히 이제 소독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박테리아가 소독제에도 내성이 생기도록 진화할 수도 있다.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균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물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일단 바다에서 증발해서 그다음에 구름을 형성하고 비가 오게 되면 뭐 일부 호수로 모이기도 하고 하천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당 부분 많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하수들도 사실은 이 바다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의 순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라에는 국경이 있지만 물에는 국경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곳이 오염이 되면 다른 곳도 자동으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의 순환 고리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물이 오염이 된다면 가까운 나라에 있는 물도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처리공학, 즉 물을 정화하는 그런 기술은 자연의 정화 과정을 공학적으로 모방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을 통해서 이제 오염 물질들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제 분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처리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발을 통해서 사실은 염분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증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수를 담수화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은 뭐 모든 곳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들을 자연적으로 분해를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방을 한 것이 이제 생물학적 수처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물들이 이제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양층에 이제 오염물질이 흡착이 되기도 하고요. 여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모사를 해서 우리가 흡착이나 여과 공정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수질 오염물질은 뭐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8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병원성 미생물, 그다음에 영양물질, 염분, 열오염, 중금속, 농약류,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요 7가지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유기물들이 전반적으로 산소 유기물질로 또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양물질은 사실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물질이 아니라 주로 이제 질소나 인같이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그런 물질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오염물질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병원성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동물, 조류, 기생충, 다양한 형태의 미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소독이 잘 되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로 인한 문제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발생된 질병의 약 80%가 주로 수질 오염, 특히 미생물로부터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양한 형태의 이제 화학 물질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석유 화학 물질, 계면 활성제, 농약류,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유무기 화합물들이 이제 오염 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발생 원도들도 다양한데요. 앞서 잠시 소개 드렸듯이 뭐 산업폐수, 생활하수, 강호 유출수, 또 여러 가지 또 화학 사고를 통해서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동강에서 이제 조류가 번성을 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류가 번성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보기도 좋지 않지만은 또 오염 물질들을 많이 유출을 시킵니다. 대부분 이제 조류 독소라고 해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시스틴 요 화합물입니다. 아주 강한 이제 간독성, 식용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물질들이 분비되기도 하고 또한 만냄새를 일으키는 물질들 여기 지오스민이나 2-MIB와 같은 이런 물질들도 분비를 합니다. 이런 만냄새 물질들은 사실은 독성은 없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좀 역겨운 맛이나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오염,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과 또 수질 오염의 발생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화를 하는지 수처리 공정, 수처리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처리라고 하는 것은 수질 정화를 말하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수질 오염 물질의 제거를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오염 물질을 분해를 할 수도 있고요.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해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고 또 화학적으로도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는 사실 흡착이나 여과 또는 다양한 고정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따로 이제 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희석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수처리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 수처리 공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목적에 따라서 정수처리 공정, 합해수처리 공정, 그 다음에 지하수정화 공정, 해수담사 공정, 그리고 산업용수를 위한 초순수 제조 공정, 뭐 다양한 용도로 우리 수처리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자,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 오염제어공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환경 매체, 오염된 매체를 정화하는 공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도에 따라 정수, 합해수, 또 해수, 담수화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처리 기술은 물리적 처리 기술, 화학적 처리 기술, 생물학적 처리 기술 다양한 이러한 기술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 이제 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또 마찬가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기술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수처리 공학이 사실은 이제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2007년에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1840년 이후로 인간 수명 연장을 이끈 가장 중요한 과학적 진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그런 어떤 발전, 어떤 그런 기술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1등으로 나온 것이 수처리 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인성 질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을 정하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어서 사실 이제 인간의 수명 연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처리 기술은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런 기술들이 좀 전통적인 기술입니다. 응집심전, 입상여과, 염소 소독, 그 다음에 활성 슬러지 공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진보된 기술들이 뭐 막분리, 고도산화, 자외선 소독, 분리막 생물 반응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 기술보다도 보다 더 혁신적이고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오염물질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떠한 이동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처리가 필요한 곳이 사실은 지금 수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죠. 합해수 처리장하고 정수 처리장입니다.
이 외에도 정수 처리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훨씬 깨끗한 물, 그러니까 초순수로 만들어서 산업용수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초순수 제조 공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수처리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도 오염되면 이제 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입수, 생수입니다. 생수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를 떠다가 그대로 제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간단하지만은 수처리 공정을 거쳐서 정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정수기도 마찬가지 이제 수처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닷물 같은 경우에 염분을 제거하고 담수화를 통해서 또 음용수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수처리 공정 그리고 하폐수 처리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처리 공정은 사실 다양한 단위 공정의 직렬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선 물을 취수를 해서 호나 응집 침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작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수처리장에서는 이제 3개의 반응조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나 응집 침전 공정은 물속에 존재하는 입자성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 점들이 이제 오염물질이 되겠고요. 어떤 파티클들, 그러니까 입자성 오염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집제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타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반응조에서 빠르게 혼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화 공정이고, 그다음 두 번째 반응조에서 느리게 이제 믹싱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화가 돼서 표면에 있는 차지가 중화가 돼서 플락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오염물질 입자들은 표면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응집제들은 주로 파지티브, 그러니까 양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집제들이 이러한 오염물질 표면에 달라붙어서 표면 전하를 중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응집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응집물들이 점점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면 그 다음 공정에서 이렇게 바닥에 침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들은 가라앉게 되고 요 상등액은 아주 맑은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실제 호나 응집 침전조의 정수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공정을 거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입상여과 공정으로 물을 보내게 됩니다. 입상여과는 이제 모래여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물을 모래층을 통과시키면서 이전 공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던 입자성 물질과 그 다음에 일부 남아있던 그 플락, 응집제 플락을 요 모래여과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래여과는 사실은 막여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막여과가 모래여과보다 조금 더 진보된 여과 기술입니다. 막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정밀여과막, 한해여과막, 나노여과막, 역삼투막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그 막의 공극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요. 보다 작은 오염물질까지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정밀여과 혹은 한해여과막 정도를 활용을 하고요. 나노여과와 역삼투막은 해수담수화 공정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물에 완전히 용존되어 있는 이온성 물질들, 그러니까 염들도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막의 구조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막의 단면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다공성 이런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들은 모듈이라고 하는 이런 상자 안에 이제 장착을 시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가압식 분리막 모듈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실처럼 생긴 것들이 이제 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실이 아니라 안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이제 빨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대 형태가 이제 이런 빨대 형태의 이제 실타래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이 상자 안에 들어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빨대처럼 생긴 요 막의 겉면을 통과하면서 정화가 돼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모듈 하나고요. 정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막 모듈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제 스택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막여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막 오염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과를 하는 중간중간에 항상 역세척과 그 다음에 막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은 우리가 막여과 공정은 운영을 할 때에 일정한 수투과도로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생산되는 물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막이 오염이 되면 될수록 점점 막에 걸리는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이 그림에서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수투과도로 운전 시에 압력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이제 막이 점점 오염이 돼서 막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떨어지죠. 이때 왜 떨어지냐? 역세척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막의 압력이 올라가면 역세척을 하게 되고 또 올라가면 역세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화학적인 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역세척, 올라가면 역세척.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막여과 공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압력으로도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수투과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여과 공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공정이 바로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이라고 불리는 오존 활성탄 공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오존 활성탄 공정이 낙동강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도 뭐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은 이제 오존 산화 공정, 주로 오존 산화 공정과 활성탄 흡착 공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고도 정수 처리 공정의 목적은 물에 완전히 용해되어 있는 그러한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응집 침전 공정, 그 다음에 여과 공정은 주로 입자성 물질, 파티클을 제거하기 위한 공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90년대 초에 낙동강 페놀 사건이 있었죠. 그와 같이 이제 페놀이 유출이 됐다. 그래서 이게 정수 처리장으로 유입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이전 공정을 통해서는 전혀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다 통과하게 되고요. 페놀은 완전히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응집 침전으로 제거할 수도 없고 여과로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오존 산화 공정과 활성탄 흡착 공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존 산화 공정을 통해서 완전히 용존된 유기오염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산화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탄 흡착도 마찬가지인데요. 활성탄 흡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처리 공정으로서 표면적이 상당히 높은 이런 활성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숯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기오염 물질들이 용존된 유기오염 물질들도 상당수 이렇게 표면에 많이 흡착이 되고 또 기공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자, 오존 산화 공정에서 유기오염 물질이 분해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존 자체도 강한 산화제고요. 그 다음에 오존을 물에다가 분사를 하게 되면 오존이 불안하기 때문에 물에서 자동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고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 OH 점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OH 라디칼 혹은 수산화 라디칼이라고 합니다. 수산화 라디칼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이 수산화 라디칼은 오존보다도 훨씬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오존 산화 공정에서는 오염 물질들이 오존에 의해서도 산화가 되고 오존이 분해되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수산화 라디칼에 의해서도 산화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오존 산화 공정은 자외선 과산화수소 산화 공정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일산과 시흥 두 개의 정수장에 도입이 되어 있고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주입을 하고 거기다가 자외선을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광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요 OH 라디칼, 아까 방금 잠깐 설명드렸던 그 OH 라디칼이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과산화수소의 구조식이 HOOH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산소-산소 결합이 중간이 딱 쪼개지면서 요 OH 라디칼이 두 개가 발생이 됩니다. 요 OH 라디칼은 말씀드렸듯이 강한 산화제로서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유기오염 물질들을 산화분해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정수처리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외선 반응기입니다. 물이 이제 요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겠고요. 요 안에 이제 요 가로 방향으로 설치된 것이 이제 자외선 램프입니다. 요 사진은 이제 실제 시형 정수장에 설치된 자외선 반응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 관로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자외선 반응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정수 처리의 마지막 공정이 염소 소독인데요. 염소 소독 공정은 이렇게 지하에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강한 살균제로서 마지막으로 물에다가 이제 살균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물을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어보면 어떨 때는 이제 어떨 때가 아니라 어떤 집은 이제 염소 냄새가 조금 강하게 나고 어떤 집은 염소 냄새가 조금 약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염소 냄새가 조금 강하게 나는 집은 정수장에 가깝다. 우리 집이 정수장에 가깝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염소 냄새가 조금 많이 나지 않는다. 거의 안 난다. 그러면 우리 집이 정수장에서 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염소를 주입하고 나서 이제 물을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송수 관로가 이제 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제 정수장에서 먼 지역은 염소가 관로를 따라서 이제 흘러가면서 점차 분해가 돼서 잔류 염소 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낡은 수도관에 의한 수돗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몇 해 전에 인천에서 큰 적수 사태가 났었죠. 그래서 사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정수장에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도관 내부가 송수관 내부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으면 물이 언제든지 재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관로가 노후가 되게 되면 이렇게 누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사실은 최근에 많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폐수 처리 공정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폐수 처리 공정은 우리가 이제 쓰고 버린 물, 가정에서 이제 오수, 혹은 이제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 등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오수를 모아다가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서울시 중랑에 있는 하수 처리장입니다. 사실은 혐오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설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지하에 있고요. 겉은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아주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사실 하폐수 처리장 하면 조금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물재생센터라고 부릅니다. 하폐수 처리장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폐수를 정화해서 만든 비교적 깨끗한 물을 다시 재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주로 뭐 하천 유지용수라든지 조경용수로 재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폐수 처리 공정은 주로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단위 공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떻게 하폐수를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전처리 공정이 있는데, 전처리 공정의 목적은 큰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크린이 있어가지고요. 큰 물질들이 이 스크린을 통과하면서 이제 걸러지게 되고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1차 침전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앞서 스크린을 통해서 걸러지지 못했던 조금 더 작은 입자성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가라앉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생성된 이제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정이 이제 주처리 공정인데요.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주 목적은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인과 같은 그런 오염 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이제 호기성 생물 반응조고요.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이게 폭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미생물들, 호기성 미생물들이 많이 자라게 되고 이런 미생물들이 물속에 있는 탄소 성분을 섭취를 하고 이것을 이제 대사 활동을 통해서 CO2로 전환을 해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생물들이 오염물질을 먹이로 먹고 CO2로 태우면서 오염물질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이제 오염물질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뚱뚱해지는데요. 그러면 뚱뚱해진 미생물들이 이제 가라앉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바닥에서 슬러지 형태로 주기적으로 꺼내게 됩니다. 일부 슬러지는 이제 반송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탄소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서는 3차 처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3차 처리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고요. 우선 질소 제거를 위해서는 질산화와 탈질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질산화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비롯한 질속의 유기물들을 이런 질산염 이온으로 전환하게 되는 산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질화 공정은 이렇게 산화된 형태의 질산염을 질소, 그러니까 N2가스로 환원을 시키게 됩니다. 생성된 질소가스는 그냥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해도 되겠죠.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소를 제거하게 되고요. 인 제거도 마찬가지로 인을 축적할 수 있는 특별한 미생물들을 활용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인을 물속으로부터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질소와 인이 대표적인 영양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에는 사실은 이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요 2차 처리 공정과 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2차 처리 공정, 그 다음에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한 3차 처리 공정을 혼합해서 하나의 공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이제 소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염소로 소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수처리장은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외선으로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염소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생물 독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은 우리가 자연계로 방출을 하거든요. 방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을 우리가 강이나 호수로 방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이제 생물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쓸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수보다 조금 더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유기물질의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염소를 사용하게 되면 염소와 유기물이 반응을 해서 일부 발암물질인 이제 소독 부사물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소독을 통해서 미생물들을 살균을 한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이제 합해수 처리 공정,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펜톤 산화 공정이라고 해서 난분해성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화학적 산화 공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던 요 OH 라디칼, 수산화 라디칼을 발생시키는 그런 산화 공정이 되겠는데요. 철하고 과산화수소를 주입을 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요 수산화 라디칼, OH 라디칼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요 OH 라디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산화제로서 물속에 있는 유기오염물질, 특히 난분해성 오염물질들을 산화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요 두 반응이 이렇게 이제 반복되면서 사실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런 이제 펜톤 반응에다가 이제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전기를 가하거나 해서 효율을 개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공정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광펜톤 공정, 전기 펜톤 공정, 이런 공정들도 존재를 합니다. 전통적인 펜톤 산화 공정 보시면 이게 이제 폐수입니다. 폐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 철과 과산화수소를 타서 이제 이렇게 막 오염물질 분해,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처리 후에 이렇게 주입했던 철은 다시 슬러지 형태로 걷어내게 됩니다. 보통 약 1000톤 정도의 폐수를 처리하면 약 1 큐빅미터 정도, 1세제곱미터 정도의 이제 철 슬러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철 슬러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상 펜톤 산화 공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철거 가산수를 주입을 하는데 대신에 어떤 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파우더를 같이 타게 되면 요 철이 그 시드 주위에 코팅이 되게 되고 요런 이제 철 산화물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된 철 산화물은 이제 반응기 내부에서 이제 유동을 하면서 이제 반응의 어떤 촉매로서 혹은 흡착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되는 슬러지가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아주 함수율이 낮은 딱딱한 어떤 콩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팬톤 산화 공정의 슬러지 형태랑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정에서는 철 슬러지가 보시면 이렇게 함수율이 상당히 높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푸석푸석한 형태로 상당히 많은 볼륨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개선된 공정에서는 딱딱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생된 철 슬러지의 양이 적습니다. 이 공정은 실제 상용화돼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합해수 정화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기타 지하수 정화 기술, 초순수 제조 공정, 그 다음에 담수화 공정에 대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정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징이 정화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공정 적용이 번거롭고 그 다음에 토양 정화와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한 기술로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고요. 크게 분류로 우리가 원위치 정화 기술과 탈위치 정화 기술이 있는데요. 원위치 정화 기술은 오염된 지하수를 꺼내지 않고 지하에서 그대로 정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지하에다가 어떤 산화제를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생물 제제를 주입한다든지 해서 그 상태 그대로 지하에서 정화가 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술이 원위치 정화 기술이고요. 탈위치 정화 기술은 오염된 지하수를 펌프를 통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정화를 하고 다시 깨끗하게 정화된 물을 지하에다가 이제 재주입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해수담수화 공정도 상당히 복잡한 단위 공정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공정도는 실제 우리나라 기장에 있는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제 연구용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이제 지난 약 10년, 수년 정도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해수담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요 SWRO라고 하는 역삼투막입니다. 요 역삼투막을 통해 가지고 해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염분 성분들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담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순수 제조 공정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삼성도 있고요, SK도 있고 이런 여러 반도체 회사들에서 많이 공업 용수로 활용을 합니다. 수돗물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공정들을 거치면서 아주 깨끗한 초순수를 만들게 되겠고요. 주로 이제 막분리 공정이나 이온교환 수지 혹은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이제 UV라고 적혀 있는 게 자외선인데요. 자외선 소독 공정, 그리고 이제 자외선 산화 공정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처리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수처리 공학의 과제는 뭐냐? 현재 기술로 충분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질 오염 문제들도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전통적인 수처리 플랜트 같은 경우에 정수처리장이나 하폐수 처리장이나 해수 담수화 공정이나 초순수 제조 공정 이런 대규모의 수처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저비용, 저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큰 이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팩트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큰 선박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을 많이 싣고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바닷물을 취수를 해서 담수화를 통해 가지고 선박에 필요한 이제 물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혹은 우주 왕복선에서도 마찬가지 아주 작고 컴팩트한 그런 이제 수처리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곳에 적용되는 수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도 컴팩트하게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신종 오염물질들, 예를 들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과불화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소로 많이 취한된 그런 유리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기존에 개발된 수처리 기술들로 제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그런 수처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수처리 기술을 좀 선진화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이제 정수처리 공정에는 조건을 인간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입수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하게 되고 그 변동되는 수질에 따라서 오염물질을 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정 운영 조건을 AI가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런 정수처리장에 대한 어떤 공정 기술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제 수질 오염 그리고 수처리 공학, 그다음에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